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3차 인류혁명이 충분히 진행돼서 발전한 국가들을 보면 고대 국가에는 없던 정부기관들이 있죠. 그러한 정부기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어딘가요? 이제 복지부죠. 어느 나라나. 충분히 발전한 나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복지에 투자하기 어렵죠. 그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또 어떤 정부기관이 보이나요? 경제기술부, 디지털 경제를 뭐 지원한다, 뭐 이런 게 보이죠. 정보통신부, 그리고 IT 지원, 이런 게 뭔가요? 산업을 진흥하는 정부기관이죠. 그런 정부기관은 현 시대에 들어와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 기관이 없었다는 말이죠. 없었어요.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뭐 구율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 일종의 복지 정책이죠. 뭐 따로 뭐 부서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래요. 복지부가 생겼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부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처하는 거죠. 뭐 환경 오염 방지, 이런 것은 이제 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시대도 오면서 생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은 뭐 과거에도 있었죠. 환경이 파괴되는 거는 예전에 얘기했죠. 뭔가요? 농토를 개발하는 게 가장 자연을 많이 파괴하는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광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국가가 부유해지니까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가난한 국가에 이런 게 없겠죠.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한번 보면 되죠. 뭐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에 환경부가 있니? 따로 환경부가 없다잖아요. 북한에는. 베네수엘라는 있다네요. 베네수엘라는 과거엔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렇죠. 어, 국토환경보호성은 환경을 관리하긴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죠. 그냥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한다. 국토관리, 자원보호, 이런 게 중점이죠. 환경오염은 다루긴 다루지만 그게 중점인 건 아닌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고. 베네수엘라도 한번 볼 필요는 있죠. 베네수엘라. 어, 베네수엘라는 인민환경부가 있다.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일을 맡죠. 뭐 천연자원도 관리하고 그 중에 하나죠. 그래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3차 인류혁명이 또 국회도 있죠. 국회도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되면서 신분제도가 그래요. 부정되면서 생긴 정부기관이죠. 보자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이 충분히 진행된 국가는 국부가 비약적으로 커지며 그에 비례하여 거치는 세금도 커진다. 당연하죠. 사회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 거치는 세금 역시 자연히 커지는 거죠. 예전에 설명했던 거죠. 그에 따라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도 추진하는데 그에 따라 다양한 정부 기관이 생긴다. 고대에도 로마의 원로원이나 그리스 아테네 미네와 같은 의회와 비슷한 정부기관이 일부 있었으나 통상 의회는 고대 농경국가에는 없던 정부기관으로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정부기관이다. 의회를 먼저 다루죠. 의회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그렇죠. 산업을 진흥하는 부서나 이런 것보다. 그러면 의회가 왜 생겼냐? 예전에 말로는 설명했지만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변화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민간 상공인이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떠오르자 기존의 농업의 지배자들과 상공인들은 대립하게 되고 타협을 통해 생긴 정부기관이 의회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의회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생김으로써 왕이나 귀족과 같은 정부기관은 임의로 상공인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세금 명목으로 상공인들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법적 원칙이 재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다. 의회는 이거 두 가지를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안 지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가 사실은 뭔가요? 법치주의 하는데 고대에도 법에 의해서 다스린 나라는 많았잖아요. 고대에도 다 법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로마법도 있고. 현대 법치주의의 핵심이 뭐냐? 재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게 왜 생겼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재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근대 법치주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현시대 법치주의. 법치주의에서 다 같은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재형법정주의가 있다. 우선 이 원칙이 본격적으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들 수 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구체제 하에서 왕과 귀족은 자의적인 재판과 처벌을 통해 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시민을 억압하곤 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키며 국민의회를 구성했고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잘 보라는 거예요. 고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인치를 하려 하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죠. 그래서 일어난 게 한국에서 동학 사태잖아요. 고부군수가 함부로 사람 처벌하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 모으려고. 어느 나라에 다 있죠.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 반발해서 뒤집어 엎었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뭘 만들어놔요? 국민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재형법정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분제도를 폐지해서 재형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재형법정주의를 어기는 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키며 국민의회를 구성했고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며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 기초를 마련했다. 의회가 생긴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국민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형법 체계를 정비하며 현대적 의미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까 얘기했죠. 현대법치주의는 두 가지다. 죄형 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다. 대표 없이 가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세법률주의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시다. 이것도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래요. 이 원칙이 명확히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 의회의 발전과 1628년 권리청원을 들 수 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반발하여 1628년 의회는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예전에 찰스 1세와 관련된 예전을 살펴봤죠. 1628년 제정된 권리청원은 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무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제어하긴 했다. 이는 상공인을 포함한 시민계층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영국 의회가 근대적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어떤가요? 우선 예전에 살펴봤지만 상공인들의 세력이 커졌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공인들이 생기고 그 상공인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죠. 신분제도에서 그래요. 신분제도를 견제하고 폐지하려고 한 거죠. 재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통해서 법대로 하지. 신분이 높다 해서 사람 불러다가 패고 막 재산을 침해하지 마라. 이제 그 말인 거죠. 그게 이제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현대법치주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현 시대 들어가면 뭐 이런 배경이 있던 나라들도 다 이제 있죠. 수백 년이 지나면. 한국은 원래부터 뭐 배우긴 배웠지만 이런 어떤 전통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죠. 의회가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라고 만든 게 이제 조세법률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의회가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변질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법을 통해서면 뭐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재형법정주의가 생긴 거지. 뭐 법을 제정되면 법으로서 뭐 마음대로 뭐 이렇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그거는 그래요. 의회가 설립된 배경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엔 또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뭔가요? 광주 사태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처벌하겠다. 법으로 정했다.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지. 폭동이라 생각하면 폭동이라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또 사실 그 광주 사태는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으로서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사람들마다 아픈 뭐 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부각시킬 사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뭐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해서 처벌한다. 그건 재형법정주의가 만들어진 취지와는 어떤가요?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제정하면 우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도 마찬가지고. 재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직접적으로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분제도에 바탕한 권력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은 신분제도의 견제 내지 폐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요. 이런 것의 이면에는 이제 신분제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심이 깔려 있는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인치하지 마. 신분이 높다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마. 재산 함부로 침해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은 사실은 이제 고대부터 있어 왔죠.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도 신분에 대한 신분 차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재산 침해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고대 한국에서도 있어 왔던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근데 성공한 사례 어떻게 성공하게 되나요? 상공인들이 힘을 키우면서 맞서 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실현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에는.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결국 신분제도에 입각하여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임의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왜 신분제도의 이제 견제 내지 폐지였냐 그런 것들이 그건 말인 거죠. 결론적으로 의회는 신분제도를 견제 내지 폐지하기 위해 생긴 정부기관으로 수단은 재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된다. 그렇잖아요. 재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로 왕이나 농업의 지배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건 뭔가요? 신분제도를 견제 내지 폐지하기 위함이잖아요. 따라서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인민재판을 선동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의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으로 재산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도 제정하고 마음대로 법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재산을 침해하는 건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통제할 수 있다.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설사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들 생각도 바뀌죠. 시점마다. 그런 법을 제정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다수로 얻었든 말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민간에 종사하는 상공인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들은 정부와 농업의 지배자들이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사실이죠. 통제에서 벗어난 상공인과 민간 사업체의 등장과 성장, 상공인의 결사체나 상공인이 중심이 된 도시의 등장 및 성장은 결국 시대를 바꿨다. 그게 거의 기적적인 거죠. 어느 나라나 이익이 되는 사업은 정부가 주도가 돼서 했죠. 아니면 허가를 주거나 철저하게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시대에서 민간 사업체가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거의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예전 다 확인했죠. 현 시대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민간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천 년간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으며 유럽의 상공인들이 투쟁하여 얻은 결과이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발전한 나라에서는 사업체를 그냥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누구나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통제를 받았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게 타파됐나요? 따지고 보면 유럽에서 성장한 민간 상공인들, 그들에 의해서 그래요. 문명이 완전 바뀐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한 격렬한 투쟁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투쟁하여 발전한 나라를 본받고자 제도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래, 상공인들이 투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요. 충분히 발전한 나라들을 본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이 발견되지 않을 따릅니다. 그런 거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해방 때만 하더라도 너무 한 7, 80%가 농민이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상공인들이 클 수 있는 제도를, 그래요, 당시 이제 우파 지도자들이 도입한 거잖아요. 상공인들이 자라서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 상공인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투쟁 의지가 약한 거죠. 한국인들은 보면. 왜? 유럽은 상공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라는 거예요, 제도를. 그래서 다른 거예요. 현 시대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 사업체를 육성하는 일이 국가를 번영과 평화에 이르게 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안다. 대부분 국가들은 알죠. 많은 국민들도 알죠. 한국에서도 보면 한 40%는 안다는 거예요. 저번 선거 결과 보면 나오잖아요. 한 반은 아직 그 좌익분자거나 좌파 인사들을 지지하는 이들이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40%는 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작은 인구가 아닌 거죠. 그러한 이유로 민간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부서를 만든다. 경제기술부, 과학재단, 정보통신부, 디지털부와 같은 정부기관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기관이다. 아까 봤죠, 표에서. 고대 국가에서는 산업을 육성하는 전담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은 3차 인류혁명 이후 새로 등장한 견해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다. 그 새로운 부서들이 생기는 거죠.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뭐 공업을 육성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상공업을 육성해야지. 이 상공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겨났다. 고대 농경국가는 완전히 다른 점이다. 정부에 있어서. 사례를 봐야 되겠죠. 1960에서 70년대 중화공업 육성을 통해 민간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 사례다. 이런 경우는 다 아는 얘기죠. 이거는 중화공업 육성했다. 철강, 조선, 석유와 그래요.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한국인들이 잘 아는 말이니까. 독일을 보면 독일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민간 사업 육성을 통해 국가 번영을 이룬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나라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산업을 육성한 정책은 마찬가지로 산업 육성을 했다 이 말이죠. 부서를 만들어서. 특히 1950년대부터 전후복구와 경제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현재까지도 독일 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일 정부는 미텔슈란트라 불리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저금리 대출,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들이 도구 기술 지역 네트워크와 같은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 부서를 만들어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 독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보쉬는 1886년 설립 이후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정부 지원과 자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뀌었다. 고대 국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고대 정부와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고대에는 그런 정부 기관이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외에도 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금이 거치자 여러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생겼다. 대표적인 부서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설립된 환경부, 디지털 보안을 위해 설립된 사이버 보안센터가 있다. 그렇죠. 현 시대 3차 인류혁명이 충분히 진행된 국가에서는 민주정치제도가 도입되고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복지정책 남발에 의해 정부 정책의 1순위는 복지정책이 된다. 민주정치제도가 도입되면 반드시 1순위가 되는 정부 정책이 뭔가요? 복지정책이죠. 인기 끌라고.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위기를 맞기도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베네수엘라고 복지를 약속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했는데 세금이 안 그치니까 돈 찍어내다가 멸망했죠. 멸망하다시피 한 타격을 받았죠. 비슷한 위기에 처해지는 나라가 많죠. 발전한 나라에서도. 한국도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국민연금 고갈된다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 결과 복지에 투입되는 세금은 충분히 발전한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나 1순위가 되어 있다. 1948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사회부가 설립되었으나 3차 인류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복지에 투입되는 세금은 미미했다. 복지부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회부. 근데 왜 미미했다는 거예요? 왜 미미했을까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국방도 해야 되고, 치안도 해야 되고, 사법부도 있어야 되고, 사법 기능도 수행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거 하고 보니까 남는 세금이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3차 인류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복지에 투입되는 세금은 미미했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복지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즉 어느 나라나 3차 인류혁명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복지 정책도 아무 국가나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실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가 복지 정책을 몰라서 실시 못했겠냐는 거예요. 말마다가 돈이 없으니까 실시를 못했지.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 62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거 경제기획원이죠. 한번 금액 한번 보면 되고 1순위가 경제기획원이에요. 상공부.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를 통해서 그때 박정희 정부는 발전에 나섰죠. 국정기조가 발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복지부는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부가 1등이라는 거예요. 국정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16% 투입되잖아요. 국방부 9%인데 훨씬 많이 투입되죠. 1961년에 투입된 세금이 대부분은 산업 육성에 투입되었고 복지 정책에 투입되는 세금은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60년 2년에는 안 보이잖아요. 반면 2022년에 복지 정책에 투입된 세금은 16.1%로 가장 많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 정치가 강화된 이후 국정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가리킨다. 잘 보라는 거예요. 1960년에는
총 예산 대비 1% 사용되었다. 2022년에는 16% 사용된다. 16배 커진 거죠. 1970년대에도 2%다. GDP 대비 한 0.8%.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한 데만 복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좀 국가가 좀 부유해짐에 따라서 남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1980년에 이제 5%까지 성장한다. 80년대. 이제 1990년대 이제 87년에 이 87년 이후로 기한된 이후로 계속 80년대에 비해서 3배가 증가하죠. 16%니까. 근데 이제 GDP 대비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2022년 16%, GDP에서 9%가 복지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민간인들의 재산은 자연히 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복지 정책인 세금으로 복지 정책은 세금으로 집행된다는 점이다.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침해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재산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 복지 기능이죠. 힘들어지면 재산을 가지고 해결하잖아요. 뭐 노후도 해결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뭐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정부의 복지 정책은 뭔가요?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침해해서. 그럼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복지를 위해서 100만 원을 걷었다. 그럼 나중에 100만 원을 돌려준다. 뭐 이런 식인 거죠. 효과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형성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롭고 복지에 이롭냐? 복지에 이롭고 사회에 이롭냐? 아니면 정부가 정부기관을 수립해서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게 더 이롭냐? 국민들에게. 정부가 정부기관을 만들어서 복지 정책을 집행하겠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정부가 복지 정책을 집행한다더라. 100만 원을 빼앗아서 100만 원 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반면에 2022년에 복지 정책에 투입된 세금은 16.1%로 가장 많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정치가 강화된 이후 국정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가리킨다. 다 살펴봤죠. 아까 얘기했죠. 즉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침해한 침해한 복지 정책의 효과는 그다지 없거나 더 작을 수 있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정부기관을 수립하여 정책을 집행할 경우 정부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금 역시 있기 마련이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와 같은 세금을 복지 지출로 쓰면 더 큰 복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가난한 이들한테 지불할 수 있고. 그럼 뭐 왜 정부기관을 유지하는데 복지 세금을 쓰냐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복지 지출로 쓰는 게 더 복지에 효과적이지. 만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로 소득이 있을 때 재산을 형성하게 하면 그 재산의 일부는 투자에 사용되기 마련이다. 그래요. 강제로 재산을 형성하게 해라. 왜 정부기관을 만드냐. 강제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득이 있을 때 이런저런 예금을 하건 뭘 하건 하게 해라. 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낫다 이 말이죠. 즉 정부기관을 수립하여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보다 복지를 위해 강제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훨씬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복지기금에 적자가 생길 위험도 사라지는 일석이조 아닌가.
그렇죠. 강제로 뭐 적금시키고 뭐 투자하게 하니까 정부 기관 부담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세금이 남으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소득이 적은 이들 열심히 일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노후 대비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뭐 적자 생길 거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맨날 항상 보면 연금개혁 하는데 연금개혁의 확실한 방법은 뭔가요? 국민연금 해산시키는 게 가장 확실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때문에 유지해요? 그거 유지비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강제로 저축시키고 세금이 많이 거칠 때마다 넣어주는 게 낫지.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거치면 안 넣어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된 자금 일부는 투자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한다 가정할 수 있겠죠. 예금을 해요. 뭐 채권에 투자될 수도 있겠죠. 기업이 발행한. 그럼 기업의 투자에 사용되잖아요. 은행이 또 예금을 해요. 뭐 은행이 뭐 예금한 돈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대출하지. 대출한 돈 중에서는 또 투자에 이용되고 그런 것이지. 그럼 어느 게 더 경제적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재산이 형성되니까 재산으로 노후가 대비가 되고. 그래요. 또 재산이 형성이 되고 또 투자가 되고 이래저래 또 비용도 안 들고 정부 위험도 사라지고 훨씬 낫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 위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소득 있을 때 재산을 형성하게 하며 그렇죠. 각 개인들이 재산을 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거쳐 세금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재산 형성에 보태주는 것이다. 그럼 정부 위험도 사라지고 또 보태줌으로써 너무 이렇게 강제로 쌓인 재산이 많은 경우는 넣어줄 필요 없겠죠.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지만 또 이런저런 여건상 소득이 적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넣어주고 그럼 자연히 대비가 되는 충분히 이제 복지 정책이 잘 수행되는 거죠. 굳이 뭐 정부기관 만들어서 뭐 선동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